은성그룹의 4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그 장엄한 풍경에 시선을 주는 이는 없었다. 길고 검은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앉은 차진우 회장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얼굴로 현재 진행 중인 프레젠테이션을 지루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회의는 은성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이자 차진우의 야심작인 은성문화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안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설계사들이 참여한 이 경쟁에서 최종 후보로 두 곳이 남았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곳은 업계의 전통적인 강자인 태강 건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표는 진부했고 차진우의 날카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이 아분이나 지나 있었다. 그는 거만하고 지루한 태강 건축의 대표의 말을 자르기 위해 입을 열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발표가 끝나고 다음 순서를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다음은 전통 건축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제 디자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가운제는 최근 몇 년간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진 강소기업이었다. 가운제 디자인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앞으로 나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서론을 시작했다. 차진우는 여전히 흥미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가운제 역시 탈락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세계적인 건축객에 맡기고 싶었지만 아버지인 차만석 명예회장의 고집 때문에 국내 업체 공모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설명이 끝나고 그가 무대의 옆쪽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그럼 저희 가운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공간의 철학과 영혼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저희의 심장 윤서연 수석 건축가님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차진우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윤서연, 대한민국의 흔하디 흔한 이름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임원석을 등지고 서서 스크린을 조작하고 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차진우의 호흡이 멎었다. 시간은 연겁처럼 늘어났고 회의실의 모든 소음은 그의 귀에서 사라졌다. 오직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가 이내 산산조각 나며 곤두박질 치는 소리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윤서연, 그의 뇌리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앳된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아하고 지적인 여인의 향기가 그녀에게서 피어났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차분한 눈빛. 하지만 시간의 먼지를 뚫고 그의 기억 속에 박혀있던 맑고 깊은 눈동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가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리고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눈동자였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처음 보는 사물을 대하듯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객을 향한 건축가의 차갑고 전문적인 시선일 뿐이었다. 바로 그 무심한 눈빛이 수천 개의 유리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17년간 그가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마음의 벽이 단 하나의 눈빛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억들이 성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함께 웃던 순간들, 다투던 기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편지 한 통까지. 그는 17년 전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었다. 더 큰 세상을 위해, 더 큰 야망을 위해 그녀가 자신을 떠났다고. 그는 그 배신감을 연료 삼아 미친 듯이 일했고 마침내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건축 철학과 전통, 그리고 공간이 가져야 할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부드럽게 장악했고 그녀의 설명에 임원들은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다. 하지만 차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과거의 시간에 갇힌 채 격렬한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의 부하 직원들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다.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던 그의 자세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테이블 아래로 보이는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의 숨소리마저 평소보다 거칠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숨을 죽일 뿐이었다. 차진우라는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마침내 서연의 발표가 끝났다. 회의실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감탄이 섞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원들은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깊이 있는 철학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다. 한 임원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차진우에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온제의 디자인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차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감정을 차가운 가면 뒤로 억지로 밀어 넣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잠시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마침내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쁘지 않군. 내부 검토 후에 최종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지. 이상. 회의는 끝났소. 그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그는 서연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임원들이 당황하며 그를 따라 일어섰지만 그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남겨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차진우 회장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문이 닫히는 순간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17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심장의 문이 그녀의 등장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열려버렸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에 머리를 기댔다. 눈을 감자. 그녀의 무심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 눈빛은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17년의 세월이 그에게서 앗아간 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내 차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 갇혀 있었다.
평소 같으면 1분 1초를 쪼갰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을 그였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긴급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오후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연, 단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17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는 회의실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았다. 그녀의 차갑고 무심했던 눈빛. 그 눈빛은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흐르는 1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유를 알아야만 했다. 17년 전, 그녀가 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에게 남긴 짧은 편지 한 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비서실장인 강민혁을 불렀다. 강 실장은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충직한 신복이었다. 강 실장, 가온자의 디자인 측에 연락해서 프로젝트 관련 추가 협의를 위해 윤서연 수석 건축가와의 개인 미팅을 잡아주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강 실장은 의아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하지만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가운제 측의 답변입니다. 강 실장이 공손하게 보고했다. 윤서연 건축가께서는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공식적인 논의는 지정된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인 미팅은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도 정중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업무적인 방어벽이었다. 차진우는 어이가 없었다. 감히 은성그룹의 회장이 요청한 미팅을 거절하다니.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과 선을 긋고 싶어 하는지를. 전공법이 통하지 않자 그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강 실장을 통해 윤서연이 아직 회사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운제 디자인이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15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복도 한가운데서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사무실에서 나온 그녀는 복도에 서 있는 그를 보고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를 못 본 척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차진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윤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차 회장님, 이미 말씀드렸듯이 업무 외의 사적인 대화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업무 외의 이야기라고 단정 짓지 마시오. 그가 끈질기게 붙잡았다. 17년 전, 당신이 왜...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관계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옆으로 비켜서 차가운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그의 귓게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차마 그녀를 다시 붙잡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서 한 여자 앞에서 이토록 무력해진 자신을 발견하고는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을 느꼈다. 그녀의 거절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강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강 실장,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극비 임무가 있다. 강 실장은 긴장된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차진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윤서연,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들을 쏟아내는 듯했다. 17년 전, 나를 떠난 후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살았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특히 남자가 있었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모든 것을. 그의 마지막 질문에 강 실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의 눈에서 이토록 살벌한 질투와 집착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차진우에게는 2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강 실장의 보고를 기다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강 실장이 얇지만 무거운 서류 봉투를 들고 그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침통해 보였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차진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차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그녀의 지난 17년간의 행적이 건조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를 떠난 후 그녀는 조용한 해안 도시로 내려가 건축학 공부를 마쳤다. 그리고 작은 설계 사무소를 차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실력만으로 지금의 가운자의 디자인을 일구어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재혼한 기록은 없었고 특별히 가깝게 지낸 남자가 있었다는 흔적도 없었다. 차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주민등록등본 한 통이 첨부되어 있었다. 세대주 윤서연. 그리고 그 아래 자지이라는 관계와 함께 윤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이는 16세.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할 칸은 비어 있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16세. 그의 머릿속에서 시간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녀가 떠난 직후였다. 그의 시선이 등본 옆에 붙어있는 작은 사진으로 향했다. 그것은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한 소년의 평범한 증명사진이었다. 차진우는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소년은 서연의 맑은 눈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하지만 고집스럽게 다물린 인매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심한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17년 동안 그는 자신이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 동안 그의 피를 나눈 일부가 그의 아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가 버렸던 것이다. 그녀가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의 온몸을 강타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가 지난 17년간 이룩해온 모든 것 거대한 제국, 막대한 부, 절대적인 권력,
이 한순간의 의미를 잃고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떠난 것에 대한 아픔은 이제 자신의 아이와 함께하지 못한 16년이라는 시간을 향한 상상할 수 없는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서 17년 만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차진우에게 밤은 더 이상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아들의 사진 한 장은 그가 1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텅 빈 집무실에서 그리고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아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아이를 보며 자신이 놓쳐버린 16년의 세월을 상상했다. 아이의 첫 걸음마, 첫 옹알이, 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 모든 순간에 그는 없었다. 그 지독한 상실감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연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빌고 싶었다. 그리고 아들을, 민준이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17년간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을 아이에게. 그는 갑자기 나타난 이기적인 침입자일 뿐이었다. 그는 섣불리 다가설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먼저 알아야만 했다. 17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서연은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과 아이를 숨겨야만 했는지. 한편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저택, 송월제 송유애차이, 은성그룹의 상왕 샹왕, 차만석 명예회장이 칩거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룹의 모든 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했고 아들인 차진우의 집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었다. 가운자의 디자인과의 계약,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이름, 그 보고를 받은 순간 차만석의 늙은 눈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에게 윤서연은 17년 전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서 지워버린 오점과도 같은 존재였다. 가난한 집안에 볼품없는 여자, 자신의 아들이자 은성의 유일한 후계자인 진우의 발목을 잡을 뻔했던 위험한 싹이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그 싹을 잘라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싹은 죽지 않고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에 손자의 존재를 알리는 보고서가 들어왔다. 그의 핏줄, 하지만 그에게 손자는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성 가문의 완벽한 역사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이 위험한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확실하게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윤서연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냈다. 거부할 수 없는 호출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의 고급 한식당 별실에서 차만석과 마주 앉았다. 17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오만하고 냉혹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둘 수 있다고 믿는 독재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찻잔을 권했다. 오랜만이구나. 서연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서 나타날 줄은 몰랐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수표가 들어있는 두툼한 봉투를 그녀의 앞에 밀어놓았다. 이 돈이면 네가 지금껏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게다. 깨끗하게 은성 프로젝트에서 손 떼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물론 네가 데리고 있다는 그 아이도 포함해서.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17년 전 그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어리고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서연은 17년이라는 세월을 자신의 힘으로 버텨내며 강해진 여자였다. 그녀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미소 지었다. 17년 전에 윤서연은 죽었습니다. 명예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제가 아니라 제 실력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프로젝트는 제 회사 가운제가 실력으로 공정하게 따낸 것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의 이름은 앞으로 2번 다시 그 더러운 입에 담지 마시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미련 없이 별실을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만석의 온화했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저런 모욕을 주다니. 그는 서연의 오만함을 결코 용서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날 이후 은성문화센터 건립 현장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들이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자재가 운송 과정에서 사고로 파손되어 납품이 지연되거나 완벽하게 검토를 마친 설계 도면의 일부가 실수로 누락된 채 현장에 전달되는 시기였다. 모든 사건은 우연을 가장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교묘하게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았다. 서연은 밤낮으로 현장을 지키며 문제를 수습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힘이 자신과 자신의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배후에 차만석이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프로젝트의 공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었다. 차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보고를 자신에게 직접 하도록 지시한 상태였다. 그는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서연을 압박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했지만 섣불리 아버지를 찾아가 따질 수는 없었다. 그것은 오히려 서연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직접 나서는 대신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은성그룹의 최고 물류 전문가와 안전관리팀을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입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비서인 강 실장을 현장에 상주시키며 모든 자재의 입출고와 공사 과정을 24시간 감시하도록 했다. 차진우와 차만석.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은성문화센터 건립 현장을 무대로 조용히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도 서연은 늦게까지 현장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또 다른 사고 보고서를 검토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머리를 식혀주었다. 흙먼지 날리는 텅 빈 공사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뒷좌석의 문이 열리고
차진우가 내렸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푼, 평소보다 조금은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운 밤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걱정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이었다.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공사장은 고요했다. 차진우는 자신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그녀를 뒤덮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겨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다. 이건 제 프로젝트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섞인 가시가 돋쳐 있었다. 회장님의 동정이나 값싼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7년 전, 무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차진우. 그 남자 앞에서는 더더욱. 그녀의 저항에 차진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와 말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다. 이건 당신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야. 은성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이기도 하지. 그리고 나는 내 프로젝트가 외부의 불순한 세력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그는 동정이 아닌 업무의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다음 날 자신의 권한으로 은성그룹의 최정예 보안팀과 안전관리팀을 현장에 파견했다. 현장의 모든 통제권은 이제 사실상 은성그룹으로 넘어왔다. 서연은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분노했지만 클라이언트인 그의 조치를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차진우의 개입으로 현장은 빠르게 안정되어 갔다. 자재 공급은 정상화되었고 사소한 사고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차만석은 자신의 아들이 사사건건 방해하고 나선다는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 17년 전 자신의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어 있었다. 차만석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감히 자신의 뜻을 거역한 윤서연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장난 같은 방해 공작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며칠 후 끔찍한 사고가 터졌다. 문화센터의 핵심 구조물이 될 중앙홀의 상층부에서 거대한 비계 구조물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다. 다행히 인적이 드문 점심시간에 일어난 사고라 대규모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지만 꼭대기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서연은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인부의 가족들을 보며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누군가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녀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맹세했다. 사고 소식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뉴스에서는 연일 은성문화센터,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떠들어댔고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설계와 감리를 책임진 가운제 디자인과 윤서연에게로 향했다. 차만석이 원했던 그림 그대로였다. 그는 서연이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다시 한번 빗나갔다. 차진우가 직접 나선 것이다. 그는 사고 발생 몇 시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단상에 섰다.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은 발주처인 저희 은성그룹에 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림으로써 가운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막아냈다. 은성그룹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낼 것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 렌즈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범죄 행위로 밝혀진다면 저는 은성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 배후 세력을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던 차만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아들이 아비에게 칼을 겨누다니. 그는 진우의 오만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늦게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 아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민준이는 16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은 그녀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엄마를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거실의 TV에서는 여전히 은성그룹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차진우의 얼굴을 보며 민준이가 무심코 물었다. 엄마, 저 차진우라는 사람 누구예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냥 이번 프로젝트 클라이언트야. 왜?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다. 민준이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상해서요. 꼭 엄마를 아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리고 왜 자꾸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엄마를 도와주는 거죠?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이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저 남자와 자신의 엄마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지금 엄마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17년간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던 아들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너를, 그리고 나를 버렸던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고 말해야 할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어느새 훌쩍 자라 자신보다 더 커진 아들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그 남자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싸움은 더 이상 자신의 프로젝트나 차진우와의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의 삶이 걸린 싸움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아들을 위해서. 비계 붕괴 사고 이후 은성문화센터 건립 현장은 유령의 도시처럼 변했다.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경찰과 국과수, 노동부의 합동조사가 시작되었다. 차진우와 윤서연은 매일같이 조사관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보험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의에 참석해야만 했다. 그들은 외부 세계를 향해서는 발주처의 회장과 설계사의 대표로서 빈틈없는 파트너십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단둘이 남게 되는 아주 짧은 순간들 속에서 그들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무게가 감돌았다. 차진우는 공식적인 경찰 조사를 믿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경찰 조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사설, 디지털 포렌식 팀과 안전사고 전문 조사팀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의 지시는 단 하나였다. 사고 현장의 모든 것을 먼지 한 톨까지 분석해서 증거를 찾아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진실을 원한다. 그의 조용한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칼이 되어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설계 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다시 검토했고 붕괴된 비계의 잔해 사진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붕괴가 시작된 지점은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해야 할 핵심 응력 지점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연결 볼트 몇 개가 마치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풀려 있었던 것 같은 미세한 흔적을 찾아냈다. 이것은 설계나 시공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인재 아랜 사이이자 사보타주였다. 그들은 각자 찾아낸 사실들을 공유해야만 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하고 있었다. 차진우는 서연을 자신의 성북동 저택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외부의 그 어떤 눈과 귀로부터도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17년 만에 다시 들어선 그의 공간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서늘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서재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사고 현장의 분석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들의 첫 대화는 분노와 비난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17년간 묻어두었던 원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죠? 17년 전. 당신은 은성을 택했고 나는 버려졌어요. 그게 진실 아닌가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차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금고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다. 이게 내가 받은 진실의 전부였어. 그가 말했다. 그것은 17년 전 서연이 남기고 간 이별 편지였다. 그녀의 필체였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했다. 더 큰 미래를 위해 그를 떠난다는.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될 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경악했다. 난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쓴 마지막 편지가 사랑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17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차만석 회장이 어떻게 자신을 찾아왔는지, 어떻게 진우가 다른 여자와 선을 보는 조작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녀를 기만했는지, 그리고 만약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들을 모두 파멸시켜버리겠다고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다고 울부짖었다. 이제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차만석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희생양이었다. 그는 진우의 야망과 서연의 가족애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17년간 서로를 향했던 원망과 증오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처절한 슬픔과 공동의 적을 향한 불타는 분노만이 남았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재 안에는 서연의 흐느낌과 진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차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17년 만에 첫 접촉이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울음이 더욱 거세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마침내 지독한 오해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바로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고용한 사설조사팀의 팀장이었다. 회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진우의 노트북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고 전날 밤 공사 현장의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던 CCTV의 복원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비계 연결 볼트를 의도적으로 풀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차만석 회장의 굳은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차만석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개인적인 슬픔과 분노는 이제 차가운 복수를 향한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제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진우와 윤서연이 공동의 적을 향해 손을 맞잡은 순간 차만석은 자신이 코너에 몰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방역과 서연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그의 계획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배후에서 조종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추악한 무기, 즉 언론과 여론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한 스캔들로 들끓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7년 전 야망에 가득 찬 무명의 건축학도 윤서연이 은성그룹의 후계자 차진우를 의도적으로 유혹했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찾아 그를 버렸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앞세워 차진우 회장을 협박하며 은성 문화센터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것이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서연을 돈과 야망을 위해 몸을 던지는 파렴치한 여자로, 진우를 과거의 여자에게 발목 잡힌 불쌍한 경영자로 묘사했다.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진우의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진우의 거취를 묻기로 결정했다.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세상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자신의 아들 민준이까지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아이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진우를 찾아갔다. 그의 집무실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도 내가 떠날게요. 당신과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또다시 도망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17년 전에는 내가 어리고 힘이 없어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라, 절대로. 2번 다시는 당신과 내 아들을 잃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건 더 이상 도망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직접 맞서 싸워야만 끝낼 수 있는 전쟁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괴물의 심장을 향해 직접 칼을 겨누기로 결심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모든 이사들이 불안과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진우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인자한 원로의 가면을 쓴 차만석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을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이사들을 선동하여 진우를 압박했다. 진우야, 회사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되지. 그의 목소리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들은 차만석의 말에 동조하며 진우를 몰아붙였다. 회사를 위해 윤서연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단절하고 프로젝트에서 그녀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에게 서연은 회사의 위기를 초래한 악녀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 한 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진우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그들이 모든 말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들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스캔들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계 붕괴 사고 전날 밤 차만석의 해결사가 구조물을 조작하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회의실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진우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차만석이 언론사에 거액의 자금을 주고 거짓 기사를 청탁한 증거 자료와 통화 녹취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7년 전 서연의 필체를 위조한 편지와 그 편지를 쓰도록 협박받았던 사람의 증언 영상까지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차진우와 차민준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부자관계 확률 99의 검수층 99%. 진우는 스크린을 등지고 이제는 4색이 된 차에 앉아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17년간 억눌러 왔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버님께서 평생 지키려 하셨던 것은 은성그룹이 아니라 아버님의 탐욕과 아집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발했다. 저는 더 이상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유산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 윤서연과 아들 차민준을 선택하겠다고. 아버지가 대표하는 부패한 권력과 맞서 싸우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차만석 명예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하고 그의 과거 경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기른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대중 앞에서 발가벗기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진우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이다. 이제 그 어떤 결과가 닥쳐오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사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은성그룹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다. 차만석은 모든 명예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고 그의 비자금과 불법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은 아들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차진우는 혼란의 중심에서 지독한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회사를 안정시키고 언론을 통제하고 무너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야만 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쏠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윤서연과 아들 민준.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로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을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상처받은 짐승이 스스로의 상처를 할 듯 그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서연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비운의 여주인공이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성 건축가로 추앙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들 민준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첫사랑, 차만석의 잔인한 음모, 그리고 차진우 역시 희생자였다는 사실까지.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는 화를 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6년간 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깊은 궁금증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훌쩍 자라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들의 눈에서 그녀는 그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이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다. 첫 만남은 며칠 후 주말 오후에 한적한 한강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진우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나와서 강가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렸다.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심장이 떨려왔다. 멀리서 서연과 함께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들이 그의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만남은 어색하고 서툴렀다. 민준이는 낯선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신발 끝만 쳐다보았고 진우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마른 입술만 적셨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남자의 위태로운 첫 만남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진우였다. 그는 준비해온 수많은 말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아들아.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부재 자체를, 그 17년이라는 지울 수 없는 공백을 사과했다.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왜요? 아이가 물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당신 없이도? 우리 엄마랑 나, 둘이서 잘 살아왔는데. 그의 가시 돋친 말에 진우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내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 삶에 없었지. 그건 내 평생의 죄이자 후회다. 17년 전 나는 널, 그리고 네 엄마를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다. 도망쳤고 외면했다.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민준이의 단단했던 방어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다. 아이는 더 이상 그를 쏘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함께 밥을 먹고 농구를 하고 서툰 대화를 나누었다. 17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강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진우를 향한 원망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신뢰가 채우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은성문화센터는 모든 논란을 딛고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일에 다시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진우는 더 이상 그녀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최고의 클라이언트로서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회장과 건축가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와는 다른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삭막했던 공사 현장에 푸른 잔디가 깔리고 아름다운 건물이 위용을 드러냈다. 개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은성문화센터의 탄생을 축하했다. 서연은 자신의 역작 앞에서 담담한 미소를 지었고 진우는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한강을 찾았다. 이제 민준이는 더 이상 진우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이는 몇 걸음 앞에서 이어폰을 낀 채 걷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진우와 서연은 나란히,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둔 채 강변을 걸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서먹한 공기가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우리에겐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서연이 먼저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 17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의 시간은 무엇이든 기다릴 수 있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다. 17년의 지독한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삶에 마침내 아주 더디고 조심스러운, 하지만 분명한 봄이 오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가족 이야기는 바로 그 첫걸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서울의 풍경에도 새로운 랜드마크 하나가 자리 잡았다. 윤서연의 혼이 담긴 은성문화센터는 개관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문화 공간으로 떠올랐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건물 안에서는 매일같이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열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선 희망의 상징과도 같았다. 오늘도 서연은 문화센터의 한옥정원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참석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운제 디자인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가야금의 청아한 선율을 들으며 그녀는 관객석 한편에 앉아있는 두 남자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어느새 훌쩍 자라 아빠의 어깨만큼 키가 커진 아들 민준,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는 차진우였다. 1년 전 세 사람의 관계는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위태로운 유리 같았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였다. 차진우는 아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경영자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서툰 아버지로서의 첫걸음을 떼었다. 그는 아들의 농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가 목이 터져라 응원했고, 민준이가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할 때면 말없이 야식을 만들어주며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아빠의 모든 행동을 어색해하고 경계하던 민준이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제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아빠에게 제잘거렸고, 진로는 물론 연애 문제까지 상담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오늘 아침에도 두 사람은 대학 축제에 누구와 갈 것인가를 두고 한참이나 티격태격하며 남자들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음악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성북동 저택으로 향했다. 한때는 차가운 침묵과 고독만이 감돌던 그곳은 이제 민준이의 웃음소리와 서연이 가꾸는 꽃들의 향기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진우는 서툰 칼질로 채소를 썰었고, 민준이는 옆에서 불평을 하면서도 그를 도왔다. 서연은 그런 두 남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맛있는 찌개를 끓였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았다. 민준이는 영화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슬며시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양옆에 포개어 놓았다. 진우와 서연은 아이의 귀여운 행동에 말없이 미소 지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마침내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가족의 풍경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민준이가 잠자리에 든 후 진우와 서연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진우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을 다시 만난 후 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는 성공과 복수심만이 나를 움직이는 연료였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과 민준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해. 그는 품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18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풋풋한 사진이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진우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나는 우리의 과거를 모두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내 심장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잊지 않고 있었더군.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과거가 아니오.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일 뿐이지.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서연아, 나와
다시 시작해주겠소. 이번에는 17년 전처럼 서툰 청년이 아니라 당신과 우리 아들을 평생 지킬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남자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할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바다로 가자고 졸랐고, 진우는 산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서연은 그런 두 남자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항상 함께일 테니까. 17년의 길고 길었던 시간의 균열은 마침내 사랑으로 채워졌고, 그들의 집에서는 마침내 화목한 가족의 멜로디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